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흥미진진한 전 세계의 군사, 안보, 국방, 무기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식들이 있으니까 재밌을 겁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제 주한미 공군의 F-35가 주한미 육군 포병 부대와 연계해서 북한의 전방 대공 방어 기지를 박살내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날이 조만간 오게 될 것 같습니다. 미 공군과 미 육군이 F-35A 전투기와 팔라딘 자주포를 연계해서 전현 지역의 대공 방어 기지를 파괴하는 연동 실험을 실시했다고 파이터젯 월드가 현지 시각 15일 미 공군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뉴멕시코주 도나아나 훈련장에서 실시된 이번 훈련에는 미 공군 제59 시험평가대대 소속 F-35A 전투기와 미 육군 제1기갑사단 소속 M109A6 팔라딘 자주포가 동원됐습니다. 스텔스 기능을 이용해서 적지 상공에 진입한 F-35A 전투기는 고성능 레이더와 전자광학 조준장치 등을 이용해서 지상의 모의 대공방어기지 표적 정보를 수집한 뒤에 이를 전술 데이터 링크로 육군의 야전 포병 전술 데이터 시스템에 연동시켰습니다. 미 육군 팔라딘 자주포는 F-35A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표적 좌표를 사격 통제 장치에 입력하고 포탄 사격을 실시해서 일거에 모의 표적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전투기를 탐지 수단으로 포병을 타격 수단으로 연동하는 이 같은 방법은 한반도 전장과 같이 중심이 좁은 지역에서 대화력전과 방공망 제압 작전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술입니다. 미 공군과 육군은 이번 실험을 통해서 얻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년 내 한반도 배치가 예정되어 있는 F-35A와 주한미 육군의 신형 자주포를 연계해서 한반도 전구에서 보다 효과적인 대화력전 수행 여건을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사실 미군이 정말 또 한 발 앞서가는 그런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또 실험을 했습니다. 자, F-35 이것은 스텔스 전투기죠. 그러니까 북한의 또는 적의 방공 레이더가 작동되는 상황에서도 들어가서 뭔가 표적을 탐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F-35 같은 스텔스 전투기를 5세대 전투기라고 하는데 이 5세대 전투기를 단지 스텔스 전투기 이걸 5세대 전투기로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5세대 전투기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센서 융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전투기를 가지고 여러 가지 탐지 장비를 다 융합해서 하나의 어떤 그 화면에 구현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으면 레이더를 가지고 레이더로 탐지하는 것만 가지고 모니터에 표현될 수가 있는데 레이더도 볼 수 있고 광학 탐지 즉 뭐 렌즈로 된 이 영상 촬영 장비도 있고 적외선 촬영 장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탐지 장비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로 융합해서 하나의 이제 정보로 이렇게 시연해주는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고 또 그런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영상 촬영 즉 뭐 카메라 렌즈 같은 이런 영상 촬영 그리고 적외선 촬영 뭐 이제 EODAS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탐지 장비, 촬영 장비들이 다 있어요. 자, 그렇다는 것은 탐지 장비, 이런 촬영 장비가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찰기로도 운영할 수 있는 게 F-35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정말 활용도가 높은 전투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한국 공군 같은 경우는 전술 통제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이제 KT-1 초등 훈련기였죠. 그 프로펠러기. 그 훈련기를 조금 더 개조해서 KA-1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저공 비행을 하면서 적의 어떤 그 표적들, 적이 어디에 있다, 뭐 저기는 뭐 레이더 기지가 있다, 아니면 저기는 그 기갑 부대들이 모여서 이런 쪽으로 기동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탐지를 해가지고 우리 육군에 알려주고 그것을 가지고 포격하고 이런 전선 통제기 용도로 우리는 KA-1을 사용하고 있고 미군은 지금 OA-10이라고 해가지고 A-10 공격기 거기다가 이제 그런 임무를 줘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뭐 KA-1이나 OA-10이나 A-10이죠. 이런 거나 아니면 무인기나 이런 것들 다 스텔스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의 방공망 레이더에 잡힙니다. 그러면 격추될 수가 있죠. 그 위험하죠. 그런데 이제 F-35는 그게 레이더에 탐지가 안 되니까 다 들어가서 적의 레이더를 파괴하는 그런 시드 작전에서부터 그 레이더 시드 작전이 다 끝나고 나서 적의 기동부대, 기갑부대, 뭐 보병부대 이런 것들의 대규모 기동 이런 것들도 탐지해서 이제 우리 아군의 포격을 유도하는 이런 용도로도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지금 이번에 이제 미군이 실험을 한 것이죠. 지금 현재 미군이
현재는 팔라딘 자주포, 그러니까 M109A6 버전을 이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지금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M109A8 버전의 최신형 자주포, 최대 사거리 이제 이 유도 포탄을 하면 130km까지 사격할 수 있는 그런 최신형 자주포를 지금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F-35가 취득한 정보를 포병부대에 알려주고 그 포병은 130km짜리 또는 70km짜리 이런 포탄으로 쏴버리고 이제 이런 육군과 공군의 합동작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버터 우리 공군도 지금 F-35 들어오니까 우리도 하면 되겠다라고 하면 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듭니다. 왜 안 되냐? 일단 F-35의 숫자가 적어서 그런 용도로 사용할 만큼 우리는 여유롭지 않다. 둘째, 또 설사 F-35의 숫자가 많다 하더라도 우리 한국군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데이터 링크 시스템, 이건 그런 수많은 이런 것도 이제 영상 정보, 그러니까 F-35가 영상 정보를 취득해서 포병부대에 보내줘야 되는데 이런 영상 정보, 사진 파일이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그것을 감당할 만큼의 우리는 회선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텍스트, 뭐 글자 몇 개, 뭐 이 정도만 주고받는 이 정도 수준의 그런 데이터 링크인데 그것마저도 또 육군은 또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하고 같이 하는 링크 16, 또 더 나가서 우리가 지금 하는 뭐 K-링크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렇게 영상 정보를 마음대로 주고받는 이런 게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우리 한국군도 선진군이 되려면은 이 데이터 링크 시스템을 손봐야 됩니다. 이게 바로 기본입니다. 이런 좀 정말 기초가 제대로 갖춰진 그런 군대가 되자. 왜냐? 우리 동맹군이 미군이 하는 거 보면 세계에서 제일 센 군대니까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따라하면 제일 센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데이터 링크 시스템, 이런 통신 시스템 이런 것에 좀 기초를 튼튼히 하는 그런 군대가 되자. 그래서 우리 F-35 좀 활용 좀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자, 필리핀의 한국제 K2C1의 추가 구매 대신 이스라엘제 신형 소총을 대량으로 구매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K2C1 소총을 대량으로 구매 화제가 됐던 필리핀 경찰이 무려 25,120정에 달하는 신형 소총 도입 사업에서 K2C1 대신 이스라엘제 X95 소총을 채택했다는 우울한 소식입니다. 필리핀 현지 소식통은 16일 필리핀 경찰이 2019년 예상으로 25,120정의 신형 소총을 수령할 예정이며 이 소총은 이스라엘 IWI사가 제작한 5.56mm 타보르 21 소총의 최신 개량형인 X95라고 보도했습니다. 필리핀 경찰은 지난 12월 11일 이스라엘 국방부와 이 신형 소총 도입을 위한 협정에 서명했으며 올해 5,767정이 1차로 납품되는 이 신형 소총의 가격은 정당 46,999페소, 즉 한화로는 100만 6천원 선입니다. 108만 6천원 선입니다. 반해서 이제 우리 K2C1은 113만 원 정도 하니까 우리 K2C1이 한 5만 원 정도 비싼 겁니다. 필리핀 경찰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K2C1 소총 1,677정을 구매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 납품된 X95 소총은 K2C1 소총보다 근소하게 저렴하면서도 휴대성과 신뢰성이 우수하고 실전에서 검증됐다는 평가에 따라서 K2C1을 제치고 신형 소총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은 노후화된 M16과 M4 소총을 X95 소총으로 대체할 예정인데요. 필리핀 육군과 해병대 등의 신형 소총 도입 사업이 남아있는 만큼 우리 소총이 좀 더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자,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이번에 납품 계약에 성공한 바로 X95 소총입니다. 손잡이, 방아쇠보다 탄창이 뒤에 있는 불법식 소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총의 길이가 우리 K2보다는 훨씬 짧습니다. 뭐 한 80여 cm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짧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탄창이 뒤에 있는 구조다 보니까 총신이 우리 K2보다 총 전체의 길이는 짧음에도 불구하고 총신은 오히려 우리 K2보다 더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총열이 길다는 것은 당연히 명중률이 높다는 것이죠. 저격총 보면 아주 길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 이 총열이 길어야 이 탄환이 정확하게 나가서 이제 더 정확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전체적인 길이는 짧지만 총열이 길다 보니까 불법식이라서 우리 것보다 명중률이 훨씬 높고 그리고 휴대성도 훨씬 좋습니다. 다만
생긴 것이 이러다 보니까 백병전, 그러니까 뭐 개머리판으로 치고 맞고 차고 찌르고 우리 이제 그런 총검술 그런 용도로는 쓰기는 힘들죠. 그렇지만은 명중률, 신뢰성, 무게 이 모든 것이 우리 K2보다는 앞섰고 그리고 가격도 우리 K2보다 한 5만 원 정도 쌌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이번에는 그 필리핀 경찰용이었고 앞으로 또 필리핀 군대용을 또 한다고 하니까 우리 K2도 지금은 C1 버전으로 나와 있는데 좀 더 신뢰성 있게 그리고 좀 더 가볍게 그리고 좀 더 짧게 휴대성 좋게 이런 식으로 좀 개량을 해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좀 갖추어서 좀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경쟁력을 바탕으로 우리 육군에도 또 우리 군대에도 좀 그런 가볍고 명중률 높고 신뢰성 있고 물에 들어갔다 나와서도 사격되고 하는 그런 소총을 부디 납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회사가 그게 안 되면 그거 되는 회사로 물건 바꿔야 되죠. 그러려면 이제 우리 육군에서 우리 국방부에서 정말 과감하게 기존에 맺어왔던 그런 인적 네트워크 그쪽에 또 뭐 그 선후배 좀 가 계시겠죠. 그런 걸 탁 끊고 정말 공정하게 시험평가해서 가장 우수한 소총을 우리 군대에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과감한 용기도 좀 필요한 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최근 투데이 투폴레프 160 블랙잭 전략 폭격기를 베네수엘라로 보내서 카리브해 연안에서 베네수엘라와 연합 무력 시위를 벌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러시아 공군 최강의 전략 폭격기인 투폴레프 160 블랙잭 2대가 최근 베네수엘라 파견 임무를 마치고 12월 15일 본토의 엔겔스 공군기지로 복귀했다고 타스 통신이 현지 시각 15일 보도했습니다. 타스는 2대의 투폴레프 160 폭격기가 베네수엘라 방문을 마치고 토요일 엔겔스 기지로 복귀했다라는 러시아 국방부 관계자의 발언을 이용해서 인용해 보도하면서 이들이 대서양과 카리브해, 노르웨이 연안과 바렌츠해를 잇는 12,000km 거리를 편도 비행해 귀환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들이 베네수엘라 공군 전투기들과 카리브해 일대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한 사실도 영상과 함께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투데이 투플래프 160 전략 폭격기가 투데이 베네수엘라 공군 소속 수호이 30 MKV 전투기와 F-16AV 전투기가 카리브해 상공을 편대 비행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번 방문을 통해서 투플래프 160 파일럿들은 습도와 온도가 높은 적도 일대의 비행 경험을 얻었다 라면서 10시간 이상 카리브해 일대를 초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 남부 해안을 접하고 있는 카리브해에서 실시된 러시아 전략 폭격기의 10시간 초계 비행은 다분히 미국을 겨냥한 무력 시위로 풀이되는데요. 이번 조치는 베네수엘라를 전진기지로 삼아서 러시아가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어서 미국의 향후 대응이 주목됩니다. 자, 이거 뭐 제2의 쿠바 사태가 아니냐라고 생각이 될 정도인데요. 쿠바 사태 어떻습니까? 쿠바에다가 핵미사일 갖다 놓으려고 했죠. 그걸 이제 군함에 실어서 오려고 했고 미국이 그걸 이제 봉쇄를 했는데 여기 지금 쿠바보다 조금 더 남쪽인 이 베네수엘라에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들이 왔다가 갔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들이 베네수엘라 공군기들의 엄호를 받으면서 카리브해 일대를 10시간이나 초계 비행했다. 10시간. 자, 10시간이면은 이게 1시간에 뭐 한 900km를 난다고 보면 10시간 동안 날았으면은 9,000km를 날은 겁니다. 그러면 카리브해의 상당 부분을 이렇게 선회했다라는 말인데 그러면은 거의 플로리다 인근까지 위협을 느낄 정도의 비행을 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블랙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미국이 가지고 있는 B1, B2, B52를 포함해서 현존하는 전 세계의 모든 폭격기 중에서 가장 덩치가 큰 폭격기고 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전략 폭격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베네수엘라에 가서 이런 식으로 이제 비행을 시켰다고 하는 것은 지금 러시아가 중동의 시리아와 협조를 하면서 시리아의 공군기지를 급속도로 지금 늘려가고 지금 3개나 지금 마련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면 베네수엘라에 러시아의 공군기지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전략폭격기를 갖다 놓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은 상당히 껄끄럽고 불쾌하게 되겠죠. 이게 사실은 지난번에 이 베네수엘라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그 쿠데타를 성공시키지 못한 그런 그 과이도 정부를 지원하지 못한 그런 미국의 실체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기왕에 그때 과이도가
봉기를 했을 때 미국이 확실하게 지원했으면 이 마두로 정부를 뒤엎어서 베네수엘라에 이렇게 다시 러시아가 들어오지 못하게끔 할 수 있었는데, 너무 미국이 이런 국제정세에 개입하는 것을 조금 주저하는 바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의 턱밑까지, 목끝까지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가 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싶고, 미국이 좀 더 앞으로 이 베네수엘라 문제, 그리고 시리아 문제, 이란 문제, 더 나아가서 우리 북한 문제, 모든 것에 있어서 좀 적극적인 또 과감한 그런 개입 정책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점점 자신의 앞마당을 빼앗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